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편두통이 물론 생기기는 하지만, 유발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기저에는 몇 가지 이제 해부학적인 혹은 생리학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러면서 피를 공급을 하는데, 그럴 때 뭔가 작동 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뇌의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그때 편두통이 생긴다. 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학설은 상당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동물 실험이나 아주 드물게는 사람에서 나온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더하기 저기 영어로 써진 굉장히 복잡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계통의 혈관의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런 염증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저희가 이제 팔이나 이런 피부에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의 기본적인 다음번에 반응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처 입으면 소염제도 먹고 뭐 항생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고 바르고 이러면서. 그런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유발되는 거는 흔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경계통의 안쪽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 안의 신경계통에는 각각의 뇌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 전달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의 이제 밸런스가 정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그 중에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마도 편두통을 유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사람에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저런 세로토닌에 연관된 약을 쓰게 되면 두통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마 틀림없이 관련은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대개 편두통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누기는 하지만 크게는 뭐 뒤에 나오는 3가지 정도는 거의 볼 일이 없고 사실은 뒤에 나오는 3가지 정도까지 해당이 되면은 금방 아마 응급실로 데리고 오시게 될 테니까 크게는 위에 있는 2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개 전조 증상, 그러니까 두통이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눈앞이 뿌얘진다거나 시야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전조가 있는 두통을 고전적 두통,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전조가 없이 바로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를 일반적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두통을 진단하는 기준은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훨씬 더 복잡한 진단 기준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주로 진단을 하지만 그 진단 기준은 너무 복잡하고요. 보호자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 우리 애가 편두통일까라고 걱정이 되면 간단하게 맞나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썼던 프렌스키라는 의사가 제안을 했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6가지의 각각의 세부 증상이 있는데 그중에 3개 이상 해당이 되면 소아에서 편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 6가지는 각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부 증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쪽만 있는지 소아는 양측이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통의 양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사실 아이들이 그걸 정확하게 기술을 못하기는 하는데 아주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 펑펑 뛰는 것처럼 혈관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치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박동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대칭되는 말이 긴장성 두통이라는 두통의 한 종류 중에서 흔히 있는 건데 머리를 무슨 잘 안 맞는 모자 같은 거 억지로 씌워놓고 꽉 조이는 것처럼 아프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박동성 두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두통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에 자고 나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편두통은 편두통인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일단 한 30분 정도만 재워오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거의 50% 이상의 환자가 아주 씻은 듯이 깨끗하게 좋아집니다. 두통이 있을 때. 그래서 휴식이나 이제 수면하고 나면 소실되는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조 증상이 있거나 식구들 중에 특히 목에 쪽으로 엄마,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편두통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만족하면 편두통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다라고 전통적으로 진단을 해왔습니다. 편두통을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냐?
편두통은 실제로 치료하는 게 뭐 괜찮으니까 좀 두고 보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을 좀 줄이세요. 뭐 공부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근데 요즘 세상에 공부 너무 많이 안 하고 학원 또 벌써 뭐 유치원만 되면 한 4-5개씩 다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남들 다 하는데 머리 아프다 그래서 안 시키기도 좀 그렇고 시켜서 보내면 돈은 다 냈는데 맨날 머리 아프다고 돌아오고 그럼 이만저만 골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자꾸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럼 뭐 아프다 그럴 때 타이레놀이나 뭐 브루펜 같은 거 먹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집에서 먹어요. 어느 날 애가 왔는데 뭐 다른 데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내과 선생님이나 소아과의 다른 쪽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타이레놀을 일주일에 3번, 4번씩 먹고 브루펜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상담했던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매일매일 무슨 약인가를 쥐어주면서 먹으면 두통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걸 하느냐를 정하는 거는 환자가 몇 살인가, 그 다음에 그 두통의 빈도가 얼마나 잦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심각하게 두통이 발생을 하고, 한 번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다음에 전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약을 주면 잘 먹으랬는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따져서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증상인데, 약을 매일 먹는 약을 처방을 해줬을 때 약을 잘 먹을 수 있는 애 같으면 괜찮은데 엄마도 별로 약을 먹이고 싶어 하지 않고 애기도 뭐 별로 약 먹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면 약 줘도 결국은 약을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 나온 스케줄대로 안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치료를 시작을 안 하고 조금 더 두고 봐서 환자가 증상이 더 심해지면 그때 이제 보호자나 환자가 스스로 이제 얘는 약을 좀 먹어서라도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느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따져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전체 환자의 한 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가 특별한 투약 치료 없이도 대부분의 두통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좀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자신들한테 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시켜주고 유발인자, 특히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과로를 피하게 해주고, 규칙적인 생활, 특히 잠잘 때 너무 지나치게 늦게 자거나, 뭐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해서 밤새거나 이런 거 못 하도록,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면을 하도록, 이런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지고, 특히 이제 뭐 이 보이는 책은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지만 미국에 가면 얼마나 편두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냐면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는 편두통 그 연구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제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편두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해서 집에서 보통 먹는 요리책이에요. 그래서 편두통이 쭉 있는 집안, 편두통 있는 집안을 보면은 엄마도 편두통, 애도 편두통, 할머니도 편두통 해서 3대가 다 이렇게 붕대를 메고 있는 집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이러니까 가능한 한 편두통에 해가 되는 음식은 좀 빼고 먹어야겠다 해서 나온 이런 요리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대부분 카페인이나 초콜릿, 그 다음에 뭐 그 신과일들, 그러니까 뭐 귤이나 뭐 오렌지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레드 와인,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레드 와인,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저희 조미료 먹을 때 흔히 들어가는 MSG죠. 그 다음에 그 설탕 대용으로 쓴 아스파탐, 그 다음에 땅콩, 뭐 이런 거, 양파,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먹는 게 음식에서는 조심할 수 있는 거라고 돼 있어서 생활 속에서 되게 실천을 하기는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편두통이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가 조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러신 분들이 대개는 이제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책까지 나와 있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 웹사이트 같은 데를 잘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치를 잘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을 먹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두통 있는데 그거 잡자고 매일매일 저녁 때 약 먹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두통 있을 때 약 먹고 좀 조절시키면 되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어서 그 증상을 일단 가라앉혀주는 급성기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환자가. 아니면 일주일에 최소한 3-4번 이상씩 약을 먹을 정도의 두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 소염제 계통이나 아니면 진통제 계통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다 복용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약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감으로써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특히 신장,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쪽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진통제를 자주 먹게 되면 좀 곤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진통제나 두통약을 너무 지나치게 자주 먹게 되면 그 약 때문에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건데 그거는 약에 의해서 유발되는 두통이라고 해서,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는 분명히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이제 두통이 있어서 병원을 왔는데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약들을 수시로 이제 복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다면 그러면 일단 머리가 아파도 무조건 참고 약을 다 끊어보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약을 안 먹으면 두통의 정도나 횟수가 훨씬 더 감소하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약을 자주 먹거나 이래야 될 경우에는 아예 그런 진통제 계통의 약이 아니고 두통의 시작 부분을 아예 잘라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예방치료죠. 안 생기도록 하는 치료. 그런 걸 짧으면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를 매일 약을 저녁 때 한 번 정도씩 먹는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제 일단 약을 매일 먹자 그러면은 귀찮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의사는 괜찮다고 약을 주는데 이게 진짜 괜찮을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소염제도 우리 흔히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도 자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못 파는 약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약들이 보면 되게 혈압약으로 쓰는 약이거나 아니면은 정신과 치료제, 우울증 약이거나 아니면 간질 치료제, 항경련제 이런 약들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들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사실은 용량이나 용법이 실제로 이 약이 원래 개발된 경련제로 쓸 때 용법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게 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 외래에도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와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예후는 좋고 잘 반응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약을 먹어야 되는 애들이면은 되게 약 먹고 치료하면 한 80~90% 이상이 한 달이나 혹은 2달 안에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고 잘 지내다가 한 1년 정도 유지하고서 끊어주면 재발 거의 없이 잘 지내는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은 대충 다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두통이라고 해서 병원에 왔던 환자들 중에서 일반적인 편두통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증상으로는 감별이 안 됐는데 뭔가 찜찜한 구석들이 다 하나씩 있어서 검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 케이스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12살 된 여자 환자가 제 외래를 왔는데 1년 전부터 시작된 두통이었고 대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픈데 한 번 아프면 2~3시간 이상씩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머리가 아플 때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지만 기타 다른 동반 증상은 없고, 근데 집안 식구들 중에서는 그렇게 머리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두통이 이제 그런 지가 1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이래서 검사를 시켰는데 MRI를 찍었더니 여기 보면 양쪽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만 좀 희끗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옛날에 뇌경색이 있었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꼬마들이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어른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기지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소아에서 이런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이 어른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콜레스테롤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원인적인 검사들을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는 어떤 대사 물질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돌연변이죠.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특정 어떤 대사 산물을 마지막까지 다 처리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모시스틴 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뒤로는 호모시스티누리아라는 병은 특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음식들을 좀 조심하고 이런 정도로 조절을 하는 건데, 다행히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이제 증상은 없고 두통도 지금 한 1년 정도 약 먹고 나면서부터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환자. 두 번째 환자는 10살 된 남자 환자인데 비교적 최근에 한 달 전부터 두통이 시작됐는데, 일단 시작이 되고 났더니 얘가 거의 매일매일 머리가 아픈데 한 30분 정도씩 아프다 그러고,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자고 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머리가 아프고 가끔씩은 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신경학적인 검사상을 해봤더니 미세 운동을 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보이고, 양손을 이렇게 딱 세워봤을 때 손을 달달달달 떠는 이렇게 손 떠는 현상, 그러니까 진전이 보이고, 그래서 MRI를 찍었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인데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여기 이런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악성으로 드러나서 수술을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이 부위가 상당히 안 좋은 부위여서 수술 완전히 다 못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고 있는데 환자가 어떻게 예후가 갈지는 아직 저희도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을 못하지만 예후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환자고, 마지막 환자는 6살 된 여자 환자인데 한 6개월 전부터 두통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됐는데 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가 아프대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는 뭐 별 문제 없겠네 그랬는데, 얘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면 순간적으로 몇 초 혹은 아주 길면 1, 2분 정도긴 하는데 사지에, 그러니까 오른쪽 혹은 왼쪽에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약간씩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엄마가 의뢰해서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원 한 달 전에 경련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통이 있고 마비가 있고, 그러니까 간헐적인 마비가 있고 경련이 있다 그러면 의사들은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병. 그래서 모야병일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아에서 아주 흔한 뇌경색의 원인이에요. 어른에선 찾아보기 힘들고 뇌에 있는 혈관이 어떤 원인인가에 의해서 차츰차츰 좁아지면서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그런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그게 딱 막혀버리면 어른들 풍 오는 거하고 똑같이 완전하게 마비가 이제 굳어버리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는 이전에 증상이 없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미 경색이 왔던 흔적이 있고, 뇌혈관 조영술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 혈관에 뻗어져 나오는 혈관의 한 가진데가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돼서 다행히 이 환자는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수술하고 1년 반째인데 아무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마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사진 찍어서 더 진행하는 부위는 없는지 보긴 하겠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례까지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그거는 나중에 전체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